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설 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잠깐 리뷰를 좀 할게요. 왜냐면 지난 시간에 그 동영상이 업로드가 또 안 돼가지고 왜 유튜브로 신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Y색에도 올렸지만 지난 시간에는 개별 수업 동영상을 2개를 올렸기 때문에 출석은 첫 번째 동영상만으로 진도만으로 출석을 체크를 하고, 그러나 두 번째 동영상도 반드시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통계적 추론을 하고 있는데, 뭐 잘 알다시피 통계적 추론을 하고 있는데, 통계적 추론에는 그 추정과 그 다음에 가설 검정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추정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점추정량이 필요하죠. 점추정량으로 우리가 그 표본에서 어떤 내가 궁금한, 만약에 모 평균이 궁금했다면 표본에서 우리가 이제 표본 평균을 이렇게 구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표본 평균을 구해내서 이것을 이제 점추정량으로 사용을 하는데, 모 평균에 대해서 좋은 점추정량은 표본 평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최소 분산 비편형 일치 추정량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표본 평균으로 모 평균을 이렇게 추론을 하고요. 이렇게 추정된 그 표본 평균을 가지고 우리는 사실은 분포 위에서 이 표본 평균이 어떤 그 분포를 따른다고 알고 있냐면은 표본 평균의 분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이렇게 생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어떤 구간을 결정을 합니다. 구간을 결정을 하는데, 이때 우리는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있는 X에 대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X바에 대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Z라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X바는 누가 되냐면은 Z가 되는데, X바가 Z가 될 때 그 식은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X바가 표본에 대한 Z식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얘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요. 따라서 이거는 이제 표준화된 어떤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모양을 이렇게 딱 가지게 되는데, 이 위에 놀고 있는 애들이 누구냐면은, 이 위를 구성하고 있는 변수가 누구냐면은 Z라는 거예요. 이 함수를 구성하는 변수가 Z라는 변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애들은 모두 무엇을 만족을 하냐면 이 식을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식을 만족할 수밖에 없는데, 즉 우리는 식 하나를 아는 거죠. 식 하나를 아는데 여기를 봤더니 내가 진짜 이 식에서는 내가 구할 수 있는 표본에 대한 값과 내가 구하고 싶은 모집단에 대한 값이 같이 들어있어서 이 분모를 아는지 모르는지에 따라서, 만약 분모를 안다면 Z라는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분모를 모르면 시그마의 최소분산 비편형 일치 추정량인 S로 갈아 끼워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T라는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서 그 T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우리가 T 값의 비헤이비어를 가지고 표본 평균을 통해서 모 평균을 구성을 해낸다. 그래서 이제 T라는 애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루트 N분의 S에 X바 마이너스 뮤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분포를 이루고 있는데, 이 분포식 하나를 아는데 상황을 봤더니 우리는 이런 값들을 알고요. 상황을 봤더니 우리는 이런 값들을 알고요. 이 값도 아니까 이런 애들을 가지고 식 하나를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모평균 뮤에 대해서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추론을 하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적당히 끊어낼 부분을 끊어내고 구간으로 설정을 해서 그 구간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점 추정량을 이용한 구간 추정이 됐죠. 근데 이제 지난 시간부터는요, 우리가 가설 검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가설 검정 자체는 계속 배우는 내용이 계속 반복적인 내용을 배운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원칙만 알면 사실은 비슷하게 반복되는 내용이어서 식이 복잡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사실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개만 제대로 알면은 나머지들을 쭈루룩 다 아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의 가설 검정을, 하나의 형태의 가설 검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설 검정의 기본적인 어떤 용어들에서 포함되어 있는 필라소피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가설 검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가지고 가설 검정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어떠한 필라소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이론적 배경에서 가설을 검정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가설 검정의 단계를 보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모집단의 특성에 대한 주장, 즉 가설을 설정을 하죠. 그 다음에 검정의 유의 수준, 즉 알파를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표본을 추출해서요,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는데 그냥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귀무 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하고, 검정 통계량에 대한 P 값을 P 밸류를 구하거나 혹은 기강력을 결정을 해서 우리가 가설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모르는 애는 가설, 그 다음에 검정에 대한 유의 수준, 그 다음에 귀무 가설하에서 검정 통계량, 그 다음에 P값, 그 다음에 기강력, 이런 애들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애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 나가면 전체적인 가설 검정의 배경 지식이 쌓이고, 배경 지식 정도의 개념은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을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통계적 가설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설은 항상 세트로 와요. 뭐와 뭐의 세트로 오냐면 귀무 가설과 대립 가설이 항상 세트로 오는 거예요. 귀무 가설은 H0라고 부르고요, 대립 가설은 H1이라고 부르는데, 결론을 이야기를 하자면 대립 가설이 우리가 보이고 싶은 가설이야. 내 주장이 대립 가설이야. 그러면은 귀무 가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가져다 붙여도 결국은 내가 버리고 싶은 것이 귀무 가설이에요. 자, 그런데 이 귀무 가설이 원래는 이꼴 가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다 더 어드밴스드된 통계를 배우게 된다면은 귀무 가설이 이꼴이 아닌 가설도 우리가 많이 다루게 되지만, 현재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통계학 입문의 단계에서는 귀무 가설은 이꼴 가설로 우리가 설정을 하고요. 귀무 가설이 이꼴 가설이 되는 이유는, 이꼴 가설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귀무 이제 시작을 해보죠. H0가 뮤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라서 이렇게 배워요. 뮤는 뮤제로 대 H1이 뮤는 예를 들어 뮤제로보다 크다던가 뮤제로보다 작다던가 뮤제로와는 다르다던가, 이렇게 이제 귀무 가설과 대립 가설을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가설을 가지고 있는 분포는 우리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평균의 분포로서 표본 평균을 가지고 이 모평균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표본 평균의 분포로서 어떻게 생겼을 것이냐면은 평균의 분포로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H0가 뜻하는 바는 뭐냐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면서 뮤가 뮤제로래요. 이 뜻은 모양은 이렇게 생겼지만 제일 볼록한 부분이 뮤는 뮤제로이다, 이렇게 이제 된 거잖아요. 즉 H0가 뜻하는 것은 어떤 가설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가설 검정은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설 검정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순환 논리처럼 이러면은 이렇지 않는가 하고 의심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앞으로 그 내용이 자꾸 나올 텐데, 우리가 가설을 설정하지 않은 반대 방향에 대해서는 그냥 아웃 오브 안중이야. 관심이 없어. 그걸 안 치기로 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모르겠지만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하고요. H0가 이렇게 생겼고, 예를 들어 H1이 뮤는 뮤제로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정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얘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기는 해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기는 한데 제일 볼록한 부분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뮤제로보다는 크대잖아. 그러니까 H0는 어느 방향으로 설정이 되냐면 이 방향으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가설 검정인 거예요. 그러면 H0가 가설 설정이에요. 뮤는 뮤제로 대 H1이 뮤는 뮤제로보다 작다면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H0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면서 뮤는 뮤제로가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지만, H1이 어떻게 생겼냐면 얘도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기는 한데 제일 볼록한 부분이 뮤제로보다는 작아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방향을 보겠다는 거냐면 이 방향만 보겠다는 거잖아요. 한편 양측 검정이어서 H0는 뮤는 뮤제로 대
H1은 뮤는 뮤제로가 아니다. 이렇게 생겨 있는 가설인 경우에는 뮤는 뮤제로로 여전히 이런 분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면서 이런 분포가 딱 결정이 되어 있어서 방향을 잡고 있어요. 그러나 H1이 just 뮤는 뮤제로가 아닌 것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뮤가 뮤제로가 아니라는 것은 즉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면서 제일 꼭대기가 뮤제로가 아니라는 사실만 안다는 거는 제일 꼭대기가 이쪽 방향에 있어서 뮤제로가 아닐 수가 있고요. 혹은 이쪽 방향에 있어서 뮤제로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뮤는 뮤제로가 아니라는 H1이 구성되면은 우리는 뭘 보냐면 양측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의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설명을 다 빼고 대립가설은 내가 채택시키고 싶은 내 주장, 그 다음에 귀무가설은 내가 버리고 싶은 그런 가설, 내가 그게 틀렸음을 보이고 싶은 가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가설 검정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은요, 다음과 같은 거예요. 이 그림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죠. 예를 들어 H0가 뮤는 이제 지금처럼 뮤는 50이다 대 H1은 예를 들어 뮤는 50보다 작다, 이렇게 H1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이게 뮤는 50이라는 것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루면서 제일 꼭대기가 뮤는 50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H0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에서 주장하고 싶었던 바는 모집단의 평균 연령은 50세 미만이야, 이게 우리가 주장하고 싶었던 것이니까 사실은 걔의 반대인 귀무가설, 즉 H0의 반대인 말을 잘못했어요. 대립가설 H1의 반대인 H0라는 귀무가설은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50세 미만인 걸 주장하고 싶은 거니까 이것의 반대는 50세 이상이다가 반대잖아요. 그래서 즉 귀무가설이 이렇게 잡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잡히는 귀무가설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귀무가설을 아직 볼 능력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딱 기준을 정하는 입장에서 뮤는 50이라고 이렇게 그 이꼴 가설로 이렇게 두고 H0를 이렇게 결정을 하고요. 자, 이제 H1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뮤는 50보다 작대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가 50보다 작은 것이 H1이죠. 이렇게 해서 가설을 세팅을 해요. 가설을 세팅을 하면 이것은 누구에 대한 가설이냐면은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가설인데 우리는 모집단 자체를 핸들링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표본을 뽑아야 되겠지. 그러면 모평균에 대한 어떤 인포메이션이 지금 궁금하니까 우리는 그것의 최소분산 비편향 일치 추정량인 표본에서의 표본 평균을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표본 평균을 계산을 했어요. 표본 평균을 계산을 했더니 예를 들어 20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귀무가설의 입장에서 우리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는 거기는 한데 어쨌든 귀무가설의 입장에서는 제일 볼록한 데가 50인데 만약에 20이면은 너무 안 벌어지는 일이 귀무가설의 입장에서는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동시에 대립가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잘 벌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귀무를 버리고 우리는 대립을 채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목에서 좀 이따가도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는 대립에 대해서는 무엇도 하지 않아요. 귀무를 버릴 건지 말지만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방향을 봤더니 귀무를 버리는 방향에 마침 우리가 잡아놓은 가설이 거기에 있어서 우리의 대립가설이 채택되는 이런 이제 그 프로시저를 따르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설 검정의 요소 중에서 검정 통계량 테스트 스태티스틱이라는 것을 이제 공부를 좀 할게요. 지난 시간에도 했었어요. 검정 통계량이라는 거는 이 설명으로 충분치 않고 어떤 검정 통계량이냐면은 귀무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이 이제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건 검정 통계량이기보다는 귀무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그
예를 들어 X바가 이렇게 생긴 노멀 디스트리뷰션 위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 모양은 그래 생긴 모양은 이렇게 생긴 모양이구나. 그죠? 이렇게 생긴 모양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변수의 이름은 누구예요? X바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Z가 이렇게 생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얘는 여전히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면서 그죠? 여전히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면서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들어가 있는 변수들은 누구예요? Z라는 변수들이겠죠. 한편 T라는 변수가 이런 그 T 디스트리뷰션을 따라요. T 디스트리뷰션에 생긴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노멀 디스트리뷰션보다 이렇게 약간 꼬리가 긴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T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 T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놀고 있는 변수는 누구냐면은 T라는 변수가 거기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우리가 귀무가설화에서 검정통계량에 좀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애초에 우리가 결정해 놓은 누구죠? 가설은 어떻게 생겼냐면 예를 들어 H0는 뮤는 3이다 대 예를 들어 H1은 뮤는 3보다 크다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는 뮤는 3이다 이거에다가 뮤는 3보다 크다는 것은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H0고 H1은 여기에 뮤는 3보다 크다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분포가 예를 들어 우리가 시그마를 알아. 그래서 Z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이 분포가. 그러면 얘가 Z 디스트리뷰션이라면 이 위에서 놀고 있는 변수는 누구냐면 Z라는 변수거든요. 즉 이런 지금 우리가 형광펜으로 그은 요 디스트리뷰션에서 생각을 하려면은 Z라는 변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Z라는 변수가 생긴 모양은 애초에 우리가 분산분의 X바 빼기 뮤임을 알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통계량이에요. 우리가 표본한테 뭘 계산하면은 걔 다 통계량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표본한테 계산을 했으니까 다 통계량이에요. 그런데 귀무가설화에서 검정 통계량이라는 것은 자 우리 귀무가설은 3 이렇게 잡지 말고요. 이렇게 잡아보죠. H0는 뮤는 뮤제로이다 대 H1은 뮤는 뮤제로보다 크다 이렇게 잡아보죠. 그럼 얘는 뮤제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귀무가설화에서 검정 통계량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다른 거 다 됐고 나는 뮤가 나오면 뮤제로로 갈아 끼우겠어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 Z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뮤제로가 여기 있잖아요. 따라서 뮤 대신에 뮤 특정한 값이 뮤제로를 넣는 것 이것이 귀무가설화에서 검정 통계량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학생들이 항상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그 분포가 특별한 어떤 가설 검정이나 혹은 구간 추정을 위해서 분포가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원래 분포론이라는 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이러한 분포이고 저러저러한 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저러저러한 분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미리 막 그 수학자랑 통계학자들이 공부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 분포를 봤더니 예를 들어 Z라는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x바 마이너스 뮤 이렇게 생긴 Z라는 애가 모여있는 분포를 보았더니 지금 식을 하나 알고 있으니 미지수 하나가 결정이 될 텐데 만약 내가 이 분모와 x바를 안다면 식을 하나 알고 있으니까 미지수 하나 뮤를 결정할 수 있는 최적의 식이겠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표본 평균을 통해서 모평균을 추정하거나 혹은 가설 검정을 할 때는 Z 디스트리뷰션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의 식이 하나 있으면은 모르는 게 하나가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식이 두 개가 있었어. 식이 하나가 있었어요. 식이 하나가 있는데 만약에 모르는 게 두 개가 있어. 그러면은 그거 두 개를 다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모평균인 뮤를 알고 싶은 거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모평균인 뮤를
아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르는 시그마를 모분산인 시그마의 최소 분산 비편량 일지 추정량 S로 갈아 끼우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T 디스트리뷰션이 되고요. 이 T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놀고 있는 이 T 디스트리뷰션을 이루고 있는 애들은 누구냐면은 T라는 값이라는 거죠. 근데 이 T 값은 어떻게 생겼냐면 아까도 봤지만 여기서 시그마의 최소 분산 비편량 일지 추정량을 넣어줬기 때문에 x바 마이너스 뮤의 루트 n분의 s 이렇게 생긴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가 표본한테 뭘 계산하면 다 통계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표본한테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표본한테 계산했으니까 통계량일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귀무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한다니까. 그럼 귀무가설이 뭐라고 그랬어요? 뮤를 만나면 나는 뮤제로라고 하겠어. 이게 귀무가설이잖아요. 따라서 귀무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하면 뮤 대신에 뮤제로를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자, 그래서 만약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뮤인데 시그마를 알면 Z라는 디스트리뷰션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Z라는 디스트리뷰션을 쓸 수 있는데 그 Z라는 디스트리뷰션을 귀무가설하에서 검정 통계량으로 쓰려고 했더니 요런 값이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모수가 뮤인데 평균인데 그 시그마를 우리가 지금 몰라요. 시그마를 모르는데 이때 우리가 시그마를 구하는 가설이나 가설 검정을 하고 싶은 어떤 그 통계량을 사용할 때는 T 디스트리뷰션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T 디스트리뷰션이 귀무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이니까 이 T 디스트리뷰션은 요런 모양으로 생겼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Z라는 그 비율은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비율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원래 비율이라는 것은 0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것을 찬성한다 계속 설명했지만 한 번만 딱 더 설명을 할게요. 비율이라는 것은 그것을 찬성한다 혹은 반대한다. 즉 0과 1로 이루어진 그런 데이터들이잖아요.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가 예를 들어 찬성률이라면은 3명이 찬성을 하고 7명이 반대했다. 이런 식이니까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가 10개는 있어야 많이 있어야 비율을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죠. 즉 베르누이 트라이얼이 여러 번 벌어지면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 되잖아요. 근데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의 평균은 어떻게 생겼냐면 NP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생겼냐면 NP의 1-P 이렇게 생겼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율은 그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다시 자기 자신으로 나누어 주고 그걸 다 더한 것을 자기 자신으로 나눠주고 곱하기 100을 해야 비율이 나타나기 때문에 비율이라는 것은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의 평균인 거죠.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 평균이니까 얘를 평균으로 내고 얘를 또 다시 평균으로 내준 거예요. 따라서 비율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기는 하는데 표본 비율이라는 것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데 근사적으로 따르는데 평균은 누구를 따르냐면은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의 평균의 평균인 P를 따르고요. 분산은 누구를 따르냐면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의 분산의 평균인 NP의 1-P를 따르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따르는 애니까 지금 우리가 원래 Z라는 X바라는 것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뮤에 이렇게 생긴 애가 예를 들어 Z값이 이렇게 생겼으면 Z값이 X바 마이너스 뮤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긴 것이니까 우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만들어 주려면 개념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표준 편차를 표본에서 구한 값에서 원래 모수의 값을 빼주는 그런 개념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다시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만들어 줄 때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루는 변수로 만들어 줄 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루는 변수로 만들어 줄 때 그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루는 변수는 표준 편차를 누구한테 나누어 주냐면 표본으로부터 얻은 값에다가 모집단에서 표본에서 얻은 값을 빼기 모집단에서 얻은 값을 해줘야 스탠다드한 노멀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돌고 있는 어떤 누구죠?
그 변수의 모양이 나오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기는 해. 그렇지만 스탠다드는 아니야. 그래서 이 스탠다드가 아닌 비율의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만들어 주려니 어떻게 만들어 주냐면은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위에 올라가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분모가 누가 들어가냐면 표준 편차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얘가 누구냐면 분산이지.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p의 1 마이너스 p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죠? 그 다음에 표본으로부터 얻은 값은 뭐예요? 표본 분산, 표본 비율이죠. 그 다음에 모집단한테 내가 궁금한 건 뭐예요? 모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돌고 있는 변수의 비율 버전인 거죠.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은 이제 표본한테 계산을 했으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통계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귀무 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하는 거죠. 비율에 대한 귀무 가설은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P는 P0다 대 H1은 P는 P0보다 크다던가 P0보다 작다던가 P0가 아니라던가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귀무 가설하에서 검정 통계량은 P 대신에 P0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P 대신에 P0, P 대신에 P0, P 대신에 P0 이렇게 집어넣으면 우리가 귀무 가설하에서 비율을 검정하는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자, 이런 것이 검정 통계량의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이제 그 중요하다는 검정 오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공통 수업에서 다 배우셨을 테니까요. 오류 에러에 대해서 타입1 에러가 뭔지 한번 살펴만 봅시다. 타입1 에러는요, 귀무가 사실인데 귀무를 버려버리는 에러죠. 그 다음에 이종 오류 베타는 뭐냐면은, 대립이 사실인데 귀무를 채택해버리는, 귀무를 기각하지 못하는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이거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검정 통계량 귀무 가설하에서 검정 통계량 한번 볼까요? 가설 검정의 기본 개념은 가설을 일단 설정을 해요. 요런 식으로 설정을 해요. 그래서 H0는 이렇게 있고요. H1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분포에 의해서 가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설을 만들어 놓고 이게 누구를 담당하냐면 여러 번 한 것을 담당을 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러 번 표본을 여러 세트를 뽑지 않잖아요. 딱 한 표본 세트를 뽑아서 거기서 예를 들어 표본 평균이면 표본 평균을 계산을 하고 표본 비율이면 표본 비율을 계산을 하겠죠. 그러면 딱 한 세트 뽑은 우리의 표본은 뭘 계산을 하냐면 통계량을 계산을 할 거예요. 근데 이 통계량은 뭐냐면 귀무 가설 하에서의 검정 통계량이죠. 귀무 가설 하에서의 검정 통계량이라는 거는 내가 딱 한 세트 뽑은 이 표본에서 나온 검정 통계량은 오로지 어디 위에 있는 거냐면 이 위에 있는 거예요. 이 위에 있는데 우리가 표본 평균 같은 거 혹은 Z 값 같은 거 혹은 T 값 같은 거 이런 것은 딱 하나만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하나만 계산을 했더니 이 정도에 이렇게 와 있어요. 자, 이렇게 와 있는데 알파의 개념은 무엇이냐면은요. 자, 이 정도 이렇게 와 있는데 이게 이제 H0의 입장에서는 제가 이거 아까 표시를 잘못했죠. H0인 줄 알고 표시를 잘못했어요. 이거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이거 제가 아까 좀 전에 표시를 잘못했어요. H0는 뮤는 뮤0이다 대 H1은 뮤는 뮤0보다 크다. 이렇게 생겼으면 얘가 H0고요. 그 다음에 얘가 H1이잖아요. H0가 얘인데 H1을 제가 표시를 해버렸잖아요. H0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귀무가설, 즉 H0 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한다는 건 우리가 모집단이 이렇게 있으면 표본을 우리가 딱 한 세트만 뽑는데 딱 한 세트 뽑은 거 안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는데 귀무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했기 때문에 우리 검정 통계량은 어디 위에서만 확인이 되는 검정 통계량이냐면 사실은 H0 위에서만 확인이 되는 검정 통계량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번만 했기 때문에 검정 통계량이 어떻게 생겼냐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알파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지금 이 빨간 애가 어떤 그 대한민국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 애만 따로 떼서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대한민국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이에요. 대한민국 성인 남성들은 굉장히 키가 작은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혹은 굉장히 키가 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어떤 그 표준적인 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뭐 160에서 180 사이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알파의 개념은 귀무가설이 참인데 귀무가설이 참이라는 건 이 빨간 안에 이 빨간 형광펜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귀무가설을 버리는 거예요. 귀무가설을 왜 버리겠어요? 되게 안 벌어지는 일이 벌어져서 그게 진짜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그런데 우리는 방향을 어느 방향만 보기로 했냐면 H0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 방향만 보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 관심은 오로지 이 방향한테만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H0를 기준으로 해서는 H0의 이쪽 방향한테만 관심이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H0의 입장에서 H 전체 빨간 이 형광펜은 H0가 맞아요. 맞는데 H0를 만약에 버린다면 특히 이 방향에서 버린다면 어디를 버리게 되겠습니까? 이런 애들을 버리게 되겠죠. 왜 버려요? H0가 맞기는 맞는데 너무 키가 커서 진짜가 정말 사람이 2m 50 정도 되는 사람이 있을지 조금 애매해. 혹은 정말 사람인데 2m 80짜리 사람이 있을지 조금 애매해. 그래서 버리는 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종 오류 알파라는 건 뭐냐면은요. 귀무가설이 사실인데 귀무가설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무슨 설명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이쪽에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알파라고 부르는데 습관적으로 부르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는 나중에 가서 이해하게 될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항상 알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2종 오류를 좀 설명을 할게요. 2종 오류는 어떤 오류냐면은 2종 오류라는 것은 H1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H1이 사실인 애를 찾아봅시다. 이 초록 애가 H1이 사실이에요. H1이 사실인데 H0를 기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대목에서 이거를 좀 설명을 할게요. 우리는 귀무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딱 한 번 계산하는 검정 통계량은 예를 들어 이쪽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누구 위에서만 볼 수 있냐면 귀무가설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귀무가설 위에서만 이 검정 통계량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귀무가설 위에서 이 검정 통계량을 확인을 해봤더니 어때요? 너무 안 벌어지는 권역에 벌어져 있잖아요. 너무 안 벌어지는 권역에 벌어져 있는데 방향을 봤더니 H0 입장에서는 너무 안 벌어지는 일인데 이 초록색 H1의 입장에서는 되게 잘 벌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H0 위에서의 검정 통계량밖에 계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무가설하에서 검정 통계량밖에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H0를 버린다는 거를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H0를 버리면 어부지리로 H1이 채택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H1이 채택된다는 말은 못해. 왜? H1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H1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확인한 게 없잖아. H0에 대해서만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H0를 기각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H1을 채택한다는 말이랑 똑같지만 통계학자들은 H1을 채택한다는 말을 잘 쓰기를 꺼려하죠. 왜냐하면 H1에 대해서는 아무 계산을 안 했으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딱 한 번 계산한 검정 통계량이
이쯤에 왔다고 쳐봐요. 이쯤에 왔으면 H0 입장에서는 되게 잘 벌어지는 일이죠. 근데 이 초록색 H1의 입장에서는 되게 안 벌어지는 일이죠. 자, 그래서 H0 입장에서 H0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H0가 선택받으면 H1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각되겠죠. 그렇지만 H1을 기각한다는 말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H1에 대해서는 뭐 또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종 오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종 오류라는 것은 H1이 사실이에요. 이 얘기는 할 수 있어. H1이 사실인데 우리 지금 이 가설 검정 세팅상에서는 H1이 사실이라는 것은 H0가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H0가 틀렸지만 H0를 못 버려요. 혹은 H1이 사실이지만 H0를 못 버려요. 근데 H1이 사실이지만 H0를 채택 못한다는 말을 못 쓰는 거죠. H0 입장에서만 우리가 규모가설화해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했기 때문에 H0 입장에서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H0가 틀렸지만 H0를 그것도 또 왜 기각 못한다고 표현을 하겠어요? 리젝 못한다고 표현을 하겠어요? 그냥 채택한다고 표현하면 될 텐데 왜 기각 못한다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기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에 대해서만 오로지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자, 그래서 1종 오류는요. 다르게는 뭐라고 부르냐면 검정의 유의 수준이라고 부르고요. 시그니피컨스 레벨이라고 부르고요. 항상 알파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항상 알파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알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1종 오류는 H0가 사실인데 H0를 버리는 그런 오류예요. 2종 오류는 항상 베타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H1이 사실인데 즉 H0가 틀렸는데 H0를 버리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우리가 베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봐봐요. H0가 사실이야. 그런데 H0를 버렸어. 잘못됐죠. 오류죠. 알파예요. H0가 사실이야. 그럼 H0를 채택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H0의 채택에 대해서는 무엇도 확인한 바가 없고 오로지 H0의 기각에 대해서만 확인하기 때문에 H0를 기각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채택한다는 말을 함부로 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우리가 이 가설 검정이 굉장히 이런 스텝이 많지만 가설 검정에서 우리가 오로지 확인하는 것은 H0를 버리느냐 말 거냐만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H0가 사실인데 H0를 못 버렸어요. 그랬으면 올바른 결정이죠. 그게 1-알파예요. 자, H0가 거짓이에요. 이 뜻은 H1이 사실이라는 거죠. H0가 거짓인데 H0를 못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류죠. 이종 오류 베타예요. 근데 H0가 거짓인데 H0를 버렸어요. 오, 되게 잘했어요. 그게 1-베타 검정력 1-베타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이 예는 학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버전으로 설명을 합니다. 뭐 병이 실제로 약효가 없는데 약효가 있다고 채택하는 확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을 하는데 현대 사회에서 약효가 없는 약이라는 건 사실은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신약을 개발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신약을 개발했는데 내 약은 돈을 되게 많이 들여가지고 엄청 좋은 신약을 개발했어요. 그러면 H1이 뭐예요? 내가 주장하고 싶은 바 있잖아요. 내가 주장하고 싶은 바는 내 약의 약효는 예를 들어 3보다 커. 이게 내가 주장하고 싶은 바예요. 내 약의 약효가 3보다 크기 때문에 식약처는 내 약을 허가를 내주고 내 약을 팔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이게 이제 내가 주장하는 바죠. 반면에 내가 버리고 싶은 H0는 뭐냐면 옛날에 쓰던 약은 약효가 3보다 작거나 같아 이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소박한 누구죠? 통계학 입문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버리고 싶은 가설은 옛날에 쓰던 약은 약효는 3이야. 이렇게 이제 H0를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보죠. 이제 얘의 그 가설 세팅은 H0는 U는 3이야 돼.
H1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H1은 뮤는 3보다 커 이런 거니까 방향을 어느 방향을 보는 거냐면 이 방향만 지금 확인을 하겠다는 거죠. 자, 따라서 요 반대 방향은 아웃 오브 안중이에요. 우리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신약을 개발하는데 돈이 되게 많이 드는 거 알죠? 신약을 개발하는데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약은 예를 들어 100원이에요. 100원에 하나를 사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약이 채택되면 나는 막 한 500억을 들여서 이 신약을 개발했으니까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내 약을 한 300원에 팔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1종 오류 알파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1종 오류 알파는 자, 귀무가설이 누구냐면 여기가 귀무가설이잖아요. 귀무가설이 맞는데 귀무가설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쪽 방향한테 아웃 오브 안중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는 방향은 오로지 어느 방향한테만 관심이 있냐면 우리는 방향은 오로지 요 방향한테만 지금 관심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귀무가설이 맞는데 귀무가설을 왜 버리겠어요? 되게 안 벌어지는 일이 벌어져서 우리가 귀무가설을 버리는 거겠죠. 그런 거겠죠. 자, 그런데 귀무가설이 맞는데 귀무가설을 버리는 지금 제가 이 보라색으로 해놓은 이게 뭐예요? 얘가 확률인데 이 지금 그 분포식 아래 면적은 다 확률이잖아요. 확률인데 어떤 확률이에요? 귀무가설은 맞는데 우리 어떻게 했어요? 귀무가설을 버린 거죠. 그죠? 이걸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알파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알파인 거예요, 지금. 됐죠? 알파의 개념은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 알파가를 잘 생각을 해봅시다. 귀무가설이 맞아. 귀무가설이 맞으니까 사람들은 그냥 계속 싼 100원짜리 약을 먹어도 됐었어요. 근데 귀무가설이 맞는데 귀무가설을 버렸어요. 그랬으면 표본으로는 귀무가설이 잘 지지가 안 돼서 귀무가설을 버렸어요. 그럼 사람들은 공연히 300원짜리 비싼 약을 먹게 되는 거겠죠? 어때요? 알파라는 오류는 공익에 위배되는 오류겠죠. 알파라는 오류는 공익에 관계되는 오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귀무가설은 지금까지 맞다고 믿어졌던 것 혹은 지금까지 맞았던 것이고 대립가설은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대립가설이 채택되면 되게 좋을 것이고 귀무가설이 버려지면 나는 좋아요. 자, 그런데 여태까지 괜찮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무가설로 이렇게 잘 운영을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귀무가설을 버렸어요. 그런데 귀무가설을 버렸으면 어때요? 뭔가 그걸 뭐라 하죠? 뭔가 그 대책이 아니고 그걸 뭐라 하지? 말이 생각이 안 나요. 대가를 치르게 되잖아요. 비싼 약을 먹게 되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싼 약을 먹을 수가 있는데 따라서 알파는 공익에 관계되는 거예요. 이제 베타를 설명을 해볼게요. 베타라는 것은 대립가설이 맞는데 지금 대립가설이 어딨냐면 이런 애들이 대립가설이죠. 대립가설이 맞는데 즉 H0가 틀렸는데 우리는 베타의 의미는 대립가설이 맞는데 우리가 H0를 기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립가설이 맞는 애들은 이만큼이죠. 근데 왜 대립가설은 맞는데 H0를 기각을 못하겠어요? 너무 표본으로부터 나온 애가 이 귀무가설 쪽으로 이렇게 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래서 대립가설은 맞는데 대립가설을 못 버리는 이 확률, 즉 이 파란 그래프 위에 있는 이 확률이 누구냐면은 베타라는 확률이에요. 그럼 베타라는 확률은 내 대립가설이 맞는데 안타깝게 내 대립가설이 버려지게 되는 거라서 누구한테 슬픈 오류예요? 나한테 슬픈 오류예요. 나한테 통계 분석을 맡긴 사람한테 슬픈 오류예요. 자, 그러면 이 보라색을 기준으로 H0 위에서 이게 보라색이면 이게 알파면 나머지는 누구겠어요? 1 마이너스 알파. 올바른 판단이죠. 자, 이제 이 베타를 기준으로
이 베타를 기준으로 반대쪽 얘는 누구예요? 1 마이너스 베타잖아요. H1이 맞는데 H1을 채택하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H1은 어때요? 좋은 거예요. 올바른 판단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알파는 공익에 관계돼서 우리가 건드릴 수 없다면 베타라도 잘 건드려주면 좋잖아요. 그죠? 어떻게 건드려줘요? 통계학자들이 힘을 내서 1 마이너스 베타를 높여서 내 약이 약효가 있을 때 내 약의 약효를 보이면 되게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힘을 내서 내 약이 약효가 있을 때 약효를 보이는 것, 이런 의미로 1 마이너스 베타를 검정력이라고 불러요. 농담 아니에요. 진담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알파하고 베타는 같은 그 임계선을 기준으로 H0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알파면 H1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반대가 베타죠. 즉 H0가 맞는데 H0를 버리는 확률, 그 다음에 H0가 틀렸는데 H0를 채택할 확률. 그죠? 자, 그런데 이 알파하고 베타는 같은 임계선을 결정을 짓고 있으니까, 즉 H0가 맞는데 H0를 버리는 확률 알파하고요, H0가 틀렸는데 H0를 못 버리고 채택하는 확률 베타는 H0를 기준으로 해서는 같은 임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알파를 키우면 베타가 작아지고 베타를 키우면 알파가 작아지고 이런 문제가 벌어져요. 그래서 이런 오류들은 서로 맞물리는 관계에 있어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알파는 공익에 관계되는 오류야. 그 다음에 베타는 뭐예요? 나한테 슬픈 오류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오류를 더 우선시하겠어요? 당연히 나한테 슬픈 오류가 더 우리한테 큰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양심이 있고 상식이 있기 때문에 베타를 우선시하지 않고 공익에 관계되는 알파를 우선시해요. 그래서 알파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유의 수준이고요. 베타는 내가 힘을 내서 1 마이너스 베타를 높일 수 있는 검정력의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알파와 베타는 동시에 알파가 늘어나면 베타가 줄어들고 베타가 늘어나면 알파가 줄어들고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동시에 둘 다 줄일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동시에 둘 다 줄이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알파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베타를 줄이는 혹은 1 마이너스 베타를 늘리는 전략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뭐 약간 고백을 하자면 이런 이제 뭐 어떤 양심에 관계되는 뭐 이런 이유도 있기는 있는데, 사실은 베타를 컨트롤하는 것이 수리 통계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알파 컨트롤은 상대적으로 좀 쉽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이유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알파하고 베타를 동시에 늘리는 혹은 동시에 줄이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분포가 이렇게 넓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얘가 H0고 얘가 H1이라고 생각해봐요. H0가 맞는데 H0를 버릴 확률 알파, 그 다음에 H0가 틀렸는데 H0를 채택할 확률 베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얘 H0가 갑자기 표본을 되게 많이 뽑아서 이렇게 뾰족해지고, H1도 표본을 되게 많이 뽑아서 이렇게 뾰족해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H0가 맞는데 H0를 버릴 확률, 요 파란 형광펜에서 알파, 그 다음에 H0가 틀렸는데 H0를 채택할 확률, 요 파란 형광펜에서 베타. 어떻습니까? 알파하고 베타가 줄어들었죠. 알파하고 베타가 이렇게 줄어들면은요, 되게 좋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표본의 분포를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우리가 단 한 가지에 그러니까 뭐 H0가 맞는데 H0를 버렸어. 자, 그다음에 H0가 틀렸어. 그런데 H0를 채택해. 이런 두 가지의 오류가 동시에 줄어들려면 표본 평균의 분포가 뾰족해져야 되는데 표본 평균의 분포가 뾰족해지는 방법 알죠? 어떻게 해요? 표본을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가장자리 끝쪽에서 뽑힐 확률은 자꾸자꾸 줄어들고 중간에 되게 많은 데서 뽑힐 확률은 자꾸자꾸 늘어나니까 표본 평균의 분포는 분산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분산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뾰족해진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돈이 많으면 즉 표본을 되게 많이 뽑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알파도 줄이고 베타도 동시에 막 줄어들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무슨 뭐 이런 예를 들어 뭐 공정에서 사용을 하는 그 어떤 통계라면은 알파와 표본을 되게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저기 그 알파와 베타가 동시에 줄어드니까 그런 전략을 취하기도 해요. 제가 그 삼성전자 연구소의 연구원이었었는데 그때는 그런 전략을 취해요. 표본을 굉장히 많이 뽑아서 그런 전략을 취하는데 임상통계 같은 경우에 임상시험에서 사용하는 임상통계는 그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표본을 많은 사람들한테 그 신약을 먹여보게 할 수 없는 것이 그게 이미 허가가 난 약이 아니고 아직 시험 중인 약이니까 내가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표본을 무작정 늘리는 것은 윤리적으로 나쁜 일이거든요. 그래서 표본을 무작정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거기다 이제 돈과 시간과 뭐 이런 것도 다 한계가 있고요. 따라서 사람들은 통계적인 수리적인 방법으로 알파가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베타를 줄이는 것 혹은 1-베타를 늘리는 것에 굉장히 공을 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 없이 설명을 좀 길게 했네요. 자, 이제 P 밸류와 그래서 이제 보통은요, 알파는 한 0.05 정도를 사용을 해요. 이렇게까지 길게 설명할 이유는 아니었는데 조금 길게 설명을 한 측면이 좀 있네요. 사실 이 부분은 앞부분이 잘 이해가 되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이 잘 이해가 되면 뒷부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기술적으로 계속 똑같은 연산이 반복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을 잘 설명을 듣는 것이 이제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조금 요번 주는 수업을 조금 더 할게요. 좀 설명을 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수업을 조금 너무 루즈해져서 일단 여기서 끊고 피각과 기각력에 대해서는 앞에 리뷰 없이 피각과 기각력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주는 개별 동영상을 한 개 더